칩의 경쟁력은 뭐냐면 그 한 웨이퍼 상에서 칩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잘했습니다. 메모리가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리ኳ이먼트가 생긴 거예요. 그 밴드위스 통로가 이거 비좁아, 야 이거 좀 넓혀주면 좋겠어, 엔비디아가 요청을 하는 거죠. 삼성이 그 부분에서 결국은 SK하이닉스한테 이제 밀리게 된 거죠. 뭐 AP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디바이스 AI 칩을 이제 만드는 거, 한국이 이제 그런 걸 좀 경쟁력을 가지면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어떤 영역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우선 스마트폰, PC, 일반 가전,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보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AIoT가 만들어내는 홈, CT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팩토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게 당연히 AI 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CCTV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돼요.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CCTV 가지고 사람이라든가 물체를 그냥 찍기만 했는데, 거기서 어떤 변화가 생길 때는 AI가 그걸 딱 디텍트 해가지고 알려준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결국 AI 코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카메라로 물체를 찍는 거 또는 사람을 찍는 거밖에 못했잖아요. 네네. 그럼 사람이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그거를 뚫어지게 봐야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제 거기서 누가 누굴 때렸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럴 때는 바로 뭐 알람으로 알려준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AI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CCTV도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I 하면은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스마트폰 아니면 뭐 노트북 이런 것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이제 그 외에 IoT 디바이스들, 자율주행차도 있고, 또 스마트홈 디바이스, 스마트 팩토리 디바이스에도 이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들어가려면은 칩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지금처럼 뭐 AP를 다 집어넣으면 너무 비싸니까 각자 다 따로 용도에 맞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개발을 잘 하면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신제조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요. 사실은 뭐 가전 쪽에 로봇 청소기, 뭐 세탁기, 뭐 그런 쪽도 다 사실은 포함될 수 있어요. 가전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도 거기에 뭐 조그맣게 AI 코어가 들어가는 그런 칩을 개발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얘기도 많이 또 나오잖아요. 한국에 특히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메모리의 질주, 특히 고객 맞춤형 메모리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뭐 AI 시대 메모리는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히 뭐 HBM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HBM을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는 용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는 그냥 만들어내면 스탠다드 제품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산품 찍어내면. 네, 제덱이라고 하는 이제 표준화 기구가 있어요. 네네. 그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스펙이 딱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칩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에서 만들었던, SK하이닉스 만들었던, 뭐 마이크론에서 만들었던 칩이 뭐 그렇게 성능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칩의 경쟁력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 한 웨이퍼 상에서 칩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고요. 그거를 한국 기업들이 이제 잘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또 특히 독보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였냐면은 그동안 이제 AI를 놓고 보면, 이제 현재는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대표적이니까 GPU에서 이제 열심히 연산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병렬로 이렇게 막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연산이 일어나고,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고, 또 저장된 거를 또 옮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하는 쪽과 그다음에 저장하는 쪽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있는 건데, 이제 그거에서의 이제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통로입니다. 네네. 통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밴드위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네. 그 밴드위스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전에 그 GPU는 그래픽 처리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크게 그 트래픽이 별로 안 일어났었는데, 그 AI 이 알고리즘을 막 돌리다 보니까 이 트래픽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밴드위스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밴드위스 메모리죠. HBM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는 스펙이 정해지면 그거 잘 만들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불량률을 하여튼 최대한 줄이면서 수율만 높이면은 그걸로 웨이프 한 장에서 더 많이 찍어내서 더 많이 파는 이제 이득 보는. 그런데 지금 리콰이먼트가 생긴 거예요. 그 밴드위스 통로가 이거 비좁아. 야, 이거 좀 넓혀주면 좋겠어라고 이제 엔비디아 커스터머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누가 빨리 만들어주느냐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빨리 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그 부분에서 결국은 SK하이닉스한테 이제 밀리게 된 거죠.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AI 시대가 생기면서 메모리가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규격화된 메모리였는데 그게 결국 HBM의 탄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HBM 다음에 뭐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건데 뭐 PIM이라는 것도 있고 뭐 LLD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오히려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게 결국은 CXL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CXL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은 회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XL은 컴피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예요. 고속으로 연산도 하고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HBM은 그 밴드위스를 키우고 그다음에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D램을 쌓아 올리고 올렸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했었는데 CXL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 연결하는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서 메모리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면 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HBM과 CXL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CXL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냥 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서 그 프로세싱을 해주는 프로세서, 그게 만약에 뭐 CPU다, GPU다는 별도로 이렇게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거기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DRAM 같은 경우도 그냥 DRAM이 아니라 컨트롤러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거는 또 이게 이제 그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규격에 맞춰서 별도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그런 그 칩들을 또 그 코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도체 자체의 성능을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CXL은 칩의 어떤 성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들이 이제 각각 이렇게 칩들이 있는데 그 칩에 연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처리 능력을 키우는다 이러는 거래요. 결이 좀 다르네요. 네. 이게 이제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게 만들 것이냐. CXL 그 표준에 맞춰서 컨트롤러도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각 칩이 이제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려면은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아, 그러면은 HBM은 D램 같이 국제 표준이 없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죠. 그것도 제덱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뭔가 성능 테스트를 통과를 했니 많이 뭐지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그런 뭔가 원하는 것과 제이덱 그 표준과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표준은 기본으로 만족하면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어떤 리퀘어먼트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맞춤형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HBM에서 조금 격차가 벌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HBM 이제 4.0, 4에서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제 HBM 3.2까지에서는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이제 좀 우세한 상황이긴 한데요. 내년에 이제 양산 목표라고 있는 HBM4, 요거는 6세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이거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16단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층수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 HBM3.2까지에서는 SK하이닉스가 훨씬 유리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 나름대로의 이제 방식이 있는데요. MEIF라고 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그 칩과 칩 사이의 공간을 그 EMC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채워주고 오븐에서 구이 굽듯이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방식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하나를 쌓을 때마다 이렇게 필름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불량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긴 한데 이게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서 HBM4에서는 어찌 보면 삼성이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이제 HBM이 제조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것도 결국엔 뭐 TSMC라든지 그 파운드리 기업에 이제 손을 좀 빌려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도 본 것 같은데 원래는 메모리 기업에서 다 만드는 거였잖아요. D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메모리 기업이 개발도 하고 직접 생산까지 다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좀 손을 빌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까지도 약간 뭐 TSMC 같은 선단 파운드리에 종속이 돼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그래도 맞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GPU, 엔비디아의 케이스를 보면 GPU에 HBM이 인티그레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제는 같이 들어가죠. 예. 패키징에 대해서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그거를 패키징하는 회사가 그 파운더리 기업이 되는 거니까 TSMC가 삼성보다는 패키징 그 기술이 훨씬 우세하니까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뭐 삼성이 어쨌든 패키징이나 또는 뭐 자체 칩 을 개발한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 또 메모리까지 해서 그 모든 거를 다 하니까 덩키 베이스로 해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시너지가 나려면 그 세 개가 다 1등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반도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최근에 미중 반도체 갈등 혹은 분쟁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제재도 오래됐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책에서 말씀 주신 게 이제 중국의 팹리스 산업이 굉장히 또 위협적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최근에는 중국 파운드리 SMIC가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7나노 칩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중국이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도체 성장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가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놀랬었던 거긴 하지만 화웨이의 그 스마트폰에 자체적으로 이제 AP 칩을 설계도 하고 그 칩의 제조를 중국의 SMIC에서 7나노 공정으로 해서 그 칩이 나왔고 그게 이제 결국 제품에 장착이 돼가지고 양산까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AP 칩을 설계하는 능력도 있고 또 그 칩을 7나노로 제조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국이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화웨이의 그 AP 칩을 만든 그 회사는 화웨이의 자회사인 이제 하이실리콘이라는 그 회사에서 그 칩을 설계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면서 특히 화웨이를 목표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이실리콘도 뭐 거의 그냥 흩어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지금 뭐 그런 거 없이 그대로 막강한 칩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하이실리콘과 같은 그런 팹리스 기업이 일단 양적으로 봐서도 중국이 한 2,000개가 넘어요. 칩 설계만 보면. 근데 이제 그러한 그 회사가 또 뭐 유니 SOC라는 회사도 있어요. 유니 SOC 거기도 사실 AP만 놓고 봐야 되는 삼성을 꺾었거든요. 그 다음에 CMOS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웨이얼 반도체라는 데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막강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적으로 보면 한 2,000개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질적으로도 그렇게 센 회사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냐?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야, 중국은 반도체는 멀었어. 그러니까. 그래도 반도체 하나만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죠. 예. 물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긴 하지만 팹리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만 보면 이미 벌써 중국이 한국을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능력과 파운드리, SMIC 포함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메모리는 어떠냐? 메모리도 보면 그 양쯔 메모리라고 있어요. 근데 양쯔 메모리는 이제 낸드 플래시를 이제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경우에도 2019년도에 이미 64단 그 양산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램 쪽은 조금 우리하고 이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쪽도 이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를 위한 파운드리, 그 다음에 팹리스 상당 수준에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 많이 쫓아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긴장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도 사실 그렇고 이제 반도체 거의 전쟁인데 반도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모든 기술이 중요하고 그 기술이 결국엔 사람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반도체 인재 양성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옛날에 뭐 문과의 위기다 이랬었는데 요즘은 뭐 공학 계열도 다 위기라고 하니까 이게 점점 이 반도체 인재들이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됩니까? 양으로서는 어차피 이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수한 인재를 키우느냐에 싸우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인재 양성은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지금 가천도에 와서 이제 반도체 교육원이라는 조직을 또 맡게 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학에서의 이제 교육이 좀 이론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실습 위주의 실무 교육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설계 분야 쪽에 있어서는 직접 칩을 한번 설계까지 한번 해보고 그거를 실제 테스트까지 해보는 그 정도의 이제 경험을 살 수 있도록 사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대학원 과정에서 더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제 특히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학석 연계 과정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5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게 하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6년 걸렸던 인재 양성을 해낸다든가 그래도 조금 단축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빠르게 현장에 좀 투입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육원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가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이제 영재를 발굴해서 반도체 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뭐 반도체 지식을 전달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좀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제 반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배운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이제 선택할 때 나는 이제 의대는 안 갈 거야. 충분히 의대 갈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반도체 쪽 관련돼 가지고 학과에 가서 반도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원을 이제 막 시작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제가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실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나니까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좀 재미있고 또 쿨한 걸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긴 시간 동안 AI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모셨는데 뭐 시스템 반도체 그런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한국이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신제조업 그리고 그 신제조업의 뭐 키가 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칩을 또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까지 뭐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잘 몰랐던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제 뭐 반도체 대학 그리고 반도체 교육원에서 또 생각하시는 것들 재밌게 또 잘 진행이 되고 또 추후에 잘 되시면 이제 반도체 설계 뭐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팀이랑 같이 또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